인근 백화점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서 시민 1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불쌍히 집단이 오래전부터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다.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로 교사를 수차례 찌른 20대 A씨가 범행 2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입원도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석정우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고 한국트라우마 스트레스학회 부회장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폭력 사건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계실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사회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현병이 바로 범죄로 이어진다라는 생각은 편견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현병은 생각보다 비교적 흔한 질병입니다. 100명 중에 1명이 평생에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질병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에 발병하게 되는데 이상한 느낌이나 생각 그리고 소리 같은 것이 들리거나 그런 생각들이 점점 발전해서 피해망상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굉장히 많은 약물치료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부작용은 적고 효과적으로 뇌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4주에 한 번 혹은 3개월에 한 번 근육주사를 맞으면 그 약물의 치료 효과가 지속되어서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물까지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조현병은 치료가 잘 되고 약물 치료를 받는다면 사실은 범죄 위험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법이 있는 정신건강의 문제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질병들은 신체 질병과는 다르게 병이 발병했다라는 분명한 사인이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하기도 하고 콧물이 나기도 하고 고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진단할 수 있고 병원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좋은데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기분이 울적해지는데 어느 정도 우울해져야 병원에 가는 건지 또 불안해질 때도 어느 정도 불안하면 병원에 가야 되는지 밤에 잠이 잘 안 오는데 언제부터 병원에 가야 될 정도의 병이라고 봐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인의 상식이 매우 부족하고 특히나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경험이나 생각들을 하게 될 때 이것이 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에 온다는 것 자체를 완전히 이상해진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니면 정신병자들이 가는 곳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병원에 오는 것을 거부하고 미루다 보면 조기 발견이 더 늦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오랜 공부와 면담의 경험을 가진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1차적으로 먼저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치료를 받아야 될 문제인지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문제인지를 객관적으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정신과는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양하게 상담해 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오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많은 수가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병에 대한 인식이라고 해서 병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병식이 충분히 있을 때는 치료를 받으러 스스로 올 수가 있지만 병식이 없어졌을 때 환청이나 망상, 다양한 정신과적인 증상으로 인해서 내가 병이 있거나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한 게 치료를 받아야 될 문제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할 때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져서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해를 하는 위험이 생길 수도 있고 자살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분노나 공격성이 상대방에게로 향해서 상대방들을 해치거나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때는 본인이 병식이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호 입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비자발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은 환자 당사자의 안전과 우리 사회,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인데요.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과 보건복지부의 실무부서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입원이 더욱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이러한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안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통과되지 않아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개정되었던 것이 현재 이런 사회 혼란에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호 입원 기간을 일정 가진 후에는 환자분도 자신이 치료를 받아서 안정됐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자발적인 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고 충분히 치료한 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퇴원이 가능합니다. 보호 입원으로 입원했다가도 동의 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고 원하는 시기에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입원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판사와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치료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의 비자발적인 입원, 보호 입원이 진행되는 과정은 환자의 가족이 입원 필요성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요청하게 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그 해당 환자의 입원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하여서 입원 처방을 내는 것이 지금의 절차입니다. 환자의 가족이 요청한 것만으로 또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만으로 입원을 결정하기보다 판사가 환자의 입장과 가족의 입장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서 입원 치료 필요성을 판단해 주는 것이 사법입원 제도입니다. 국가가 정신질환을 관리하고 치료해 주는데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에서도 매우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의견에 치중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권위를 부여한 판사에게 그 결정권을 맡기는 것이 사법입원 제도인데요. 환자에게도 치료자인 의사에게도 과중한 책임 부담을 지우지 않고 국가가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인정해 준다는데 사법입원 제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안인득씨 사건 이후로 이런 사법입원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왔고 지난 19대 국회에서 잘못 개정된 그런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에서도 이런 사법입원 제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계속 늦춰져 왔던 이런 사법입원 제도의 도입이 꼭 필요하고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시설의 규모를 과도하게 축소하다 보면은 감호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시설에 가서 치료도 받으면서 죄와 관련된 감호를 받는 것이 병행되지 못하고 교도소와 같이 치료에 대한 시설이 없는 일반 수용시설에 치료적인 서비스가 없는 채로 계속 수용기간을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더 악화되거나 교도소의 어떤 생활 환경을 더욱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전문 현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환청이나 망상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고 그것으로 인한 죄를 받게 될 경우에 교정시설에만 있다 보면 교정기간도 더 길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다른 범죄나 정신건강으로 인한 행동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감호시설을 통해서 치료와 함께 교정 프로그램들이 가동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치료 감호 시설은 국립법무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의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모든 환자들이 그쪽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해서 2022년 2월에는 이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던 정신과 의사들이 집단으로 사직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립정신건강병원들이나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일반 치료시설이나 개원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처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집단으로 사직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정신건강 문제, 특히 범죄자들을 교정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시행되어야 될 그런 치료 프로그램에 있어서 국가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하락을 유발하게 되고 교정 프로그램이 적절히 수행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국립법무병원에서 일하는 정신
정신과 의사와 같이 좋은 뜻을 갖고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필수 의료 인력에 해당됩니다. 이런 필수 인력들이 보람과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조금 더 많은 예산과 투자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일어났던 폭력 사건과 같이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접한 모든 사람들한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고 불안해지고 공포감을 느끼고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고, 이런 폭력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감추려고 하거나 없는 것처럼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억지로 억누르려고 하면서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하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우리는 서로가 이러한 힘든 감정과 불안함, 공포심 등을 서로 얘기하면서 공유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불안감과 공포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함께 서로의 마음을 돌보고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 물어보고 서로 살펴보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즐거운 활동 이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산책이나 심호흡, 그리고 근육 이완, 운동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불안한 반응을 다룰 수가 있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마음 프로그램이라는 앱을 설치하시면 거기에 다양한 안정화 기법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화 기법을 따라서 내 몸과 마음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매우 힘들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사회에는 건강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우리는 안정을 찾고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끝으로 나비 효과처럼 지난 19대 국회에서 잘못된 법의 개정으로 지금과 같이 이러한 불안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에서는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정신건강 전문가를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잘 취합하셔서 보다 올바른 법안으로 개정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분명히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